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주의 말말말 역시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지난주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네. 그런데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사실 가장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인물들이 정치인들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 사건을 대하는 방식, 반응, 말 이런 것들이 조금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여 하면서 한여가 죽는데 무슨 그 이유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숨쉬고 있는 시민들이 맞나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공간을 살고 있는 시민들이 맞나 그런 싶을 정도로 악성 댓글들이 한 명씩 보이더라고요. 네티즌 댓글만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원의 망언도 논란이 됐어요. 정말 마주치면 대답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초기에 그 언론에서 약간 왜곡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의 채널을 활용하셨으면 훨씬 더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각에서는 이번 범죄 여성 혐오 범죄라고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런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정말 강력한 그 스토킹 살인 그런 사건이어서 엄정한 법칙 행보와 네, 피해자 유족분의 목소리 그리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까지 차례로 들어보셨는데요. 유족분 말씀이 참 마음이 턱 걸립니다. 네, 먼저 들으신 내용은 9월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사망자 유족의 말씀이었고요. 네. 특히나 지금 피해자에 대한 각종 2차 가해 이 부분에 대한 고통은 사실 유족들이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고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지금 가해자 전주환의 신원과 얼굴이 공개되면서 전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피해자 유족 말씀처럼 일각에서는 이게 피해자가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플이 쏟아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렇죠. 유족들이 그런 악플을 경험하게 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특히 지금 이 말말말을 좀 꼽아본 이유가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려면 제도가 마련돼야 되고 정치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제대로 된 호응 이것보다는 잇따른 구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유족께서 지금 왜곡 보도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렇죠. 우리 언론의 역할도 중요한데 이 유족이 말씀하신 보도가 사건 초기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그 이제 극히 일부 매체에서 저도 경각심을 위해서 굳이 말씀드리면 연인 관계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식의 언급이 있었죠. 그건 나중에 삭제하긴 했지만 이런 보도들을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악성 댓글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김영수 장관의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 대부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기준을 봐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맞다 아니다를 중계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를 중계 보도해버리면서 남성 커뮤니티 아니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악성 댓글을 언론이 조금 야기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장한다. 네, 그 가운데 이제 김동인 기자가 말씀하셨던 정치권에서의 구설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족께서 드잡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표현까지 쓰신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의 발언 때문인 거죠. 네, 민주당 소속 이상훈 서울시 의원이 지난 16일에 한 발언이 문제였죠. 워낙이 지금 잘 알려진 발언이긴 한데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라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애초에 이 발언이 부각이 되면서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고 자당 의원들도 반발했고 그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징계를 당장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오늘 좀 징계 결정이 나기도 했고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그 당내에서는 이런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그 고민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젠더 이슈를 넘어서 살인 사건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어떤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대선 때 이재명 후보라면 누구보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특히나 좀 회자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이제 징계 개시 이런 것들은 당 대표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조금 더 나섰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본인의 발언은 어쨌든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의 이런 침묵을 과거 조카 살인 사건을 변론했던 이력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역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조카 살인 사건도 스토킹에 의한 뒤따른 살인 사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뭐 연인 간 뭐 이런 관계라고 이야기했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한번 주장했었던 당시 변론이 좀 회자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 발언 중에 또 가장 큰 논란, 조금 전에 뭐 이봉우 연구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죠.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모두가 실망한 발언이었다라고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들이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하면 정부 부처 중에 누가 해야 되냐? 당연히 여성가족부를 먼저 손에 꼽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여가부를 없애겠다라고 사실상 선봉장에 나선 인물이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현장인 신당역 현장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아까 들으신 내용은 그 김현숙 장관이 이 신당역 현장을 찾았을 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이었는데요. 아까 발언에서 저 두 가지 포인트만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방금 들으신 말씀 중에서 피해자가 여가부 피해 지원을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발언하는데 이거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원래 지금 김현숙 장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능을 여러 부처로 쪼개고 나누고 사실은 없애는 명을 받고서 장관이 된 상황인데 여가부의 프로그램을 필요로 했었고 그거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역설적이게도 여가부의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 돼버렸고요. 그리고요,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얼핏 들으면 피해자 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왜 여가부에 와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우리가 도와줬을 텐데 이런 말로 들려서 조금 이거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돼서는 조금 있다가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추가적인 비슷한 태도를 취했던 다른 사례가 있긴 합니다. 일단 아까 첫 발언에서 또 두 번째 논란 삼을 수 있는 건 이것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다는 점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 스토킹 범죄다. 이게 다르다라는 얘기인데요. 여성혐오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차별을 기저에 깔고서 저질러진 어떤 범죄들을 통칭할 때 우리가 이 개념을 활용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굉장히 그 단순히 스토킹뿐만이 아니라 살인과 그다음 불법 촬영 이런 것들이 되게 종합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란 말이죠.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스토킹, 불법 촬영 배포 등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젠더 폭력 범죄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전에 인하대 성폭력 그 추락사 이 당시에도 사실 김현숙 장관의 말이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라 했냐면 그 학생 안전의 문제지 남녀를 나눠서 갈등을 증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잇따른 그 여성의 어떤 피해 내지는 어떤 여성 혐오 범죄로 불릴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억지로 계속 선을 긋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도 현장 다녀왔는데 거기 붙어있는 포스트잇 보면은 이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대체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6년 동안 정부는 뭘 했느냐, 국가는 뭘 했느냐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 강남역 살인 사건과 지금의 이 신당역 사건을 사실 어느 정도 연결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적절한 발언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좀 쏟아지고 있죠. 그나마 뭐 있는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여러 차례 지적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보고도 못 받았다면서요? 20일 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런 말을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일을 보통 여가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피해자 상황이 어떤지 서울교통공사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 원래는 이 성폭력 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보고를 받아야 돼요. 여가부에 통보를 해야 되죠.
되죠. 하지만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피해자의 반대 의견이 없으면 바로 통보하게 되는데 이게 피해자가 누군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 절차가 좀 늦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게 여가부 장관인 김현숙 장관이 지금 우리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여가부를 없애겠다라고 했던 취지와는 좀 배치되는 면이 있어서 여가부가 더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네요. 점점 그렇게 보이네요. 네, 점점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정황이고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지금 그 공언을 한, 그 없어질 것이다라고 공언을 한 부처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누가 과연 성실하게 신속하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 문제도 있네요.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 정치권은 정말 그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다음 말로 넘어가 보죠. 이봉우 연구원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기자들의 순환시대입니다. 기자들의 순환시대. 예. 최근에 정부 여당 관련 보도를 낸 기자들이 잇따라 정부 여당 쪽으로부터 좀 거센 반발, 공격에 부딪히거나 심지어는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조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조문 실패다, 불발이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도를 낸 언론을 통틀어서 비판을 했거든요. 어제자 YTN 보도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금 영국에서 조문 외교 논란이라는 것을 참 우리 진보 언론이며 민주당이 제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분들이 아직도 주자학의 세계에 사는구나. 주자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예속 논쟁을 벌이고 또 원래 제사에는 전 같은 거 부침개를 못 쓰게 돼 있는데 이거 전을 써서 그 집착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이런 논란에 자꾸 그걸 벌이고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조문 논란을 비판한 언론과 야당에 대해서 주자학의 세계에 산다. 참 좀 신박한 표현을 들리는데 이거 어떤 말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방금 오디오 들으신 바대로 가장 중점적인 이 비판, 언론 비판 포인트는 너무 이 불필요한 절차. 우리가 또 옛날 조선시대 그 유교 생각하면 이제 허례허식 이런 거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 걸 비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절차에 언론이 집착하고 있다 이런 거고, 조금 구체적으로 안 나온 발언을 좀 더 소개해드리면 영국의 데스타인 베컴도 13시간, 14시간이나 기다려서 걸어서 조문을 했고 다른 대통령들도 걸어서 갔다는데 왜 파편을 끄집어내서 트집을 잡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근데 이 비판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좀 적절한 반박 같으세요? 언론 비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뭐랄까요, 억지로 방어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하게 반응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이미 순방 떠나기 전에 이런 우려들이 나왔었잖아요. 이 뭐 영국의 여왕의 서거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니까 혹시라도 그 절차상의 작은 어떤 실수라도 하면 안 될 텐데 좀 잘 챙겨줬으면 하는 이런 우려도 많이 표명됐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이게 작다고 이야기한 파편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비판하는 건 언론의 사명 아닌가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이 베컴도 다른 대통령도 걸어가서 조문했다, 이 부분은 사실 약간 아쉬운 반박인 게 이게 바로 언론이 비판하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반박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대부분 비판하는 게 다른 정상들은 걸어서라도 갔는데 왜 우리 대통령은 못 갔느냐, 이게 이제 언론이 던진 많은 질문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표디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참모진이나 외교부나 그 대사관에서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왕실하고 좀 미리 협의도 하고 해서 좀 일찍 가서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못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언론 보도를 좀 받아들이시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자학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 오히려 진보적인 그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싫어하시는 만한, 그렇죠? 이건 오히려 주자하고 보수적인 전통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런 비판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대통령 관련 보도를 했다가 기소까지 된 기자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UPI 뉴스라는 매체의 기자 2명인데요. 그 대선이 한창이었던 올해 1월에
윤석열 당시 후보죠. 예. 지금은 또 다른 사건 때문에 잘 알려진 그 측근 중에 강원도 측근 중에 황하영 전 동부산업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이분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관계를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무정스님이라는 이 무속인하고 이 황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다. 그리고 황 회장의 아들이 지금 수행비서다. 뭐 이런 점들 그리고 네. 사무실에 가봤더니 이 부적처럼 보이는 커다란 미술품도 있더라. 이런 점들을 보도를 했어요. 예. 이게 작년 10월에 취재가 이루어졌는데 11월에 곧바로 그 사무실 직원 2명이 기자 2명을 무단 침입으로 고소를 했고요. 무단 침입으로요? 그렇습니다. 네. 12월에 바로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9월 14일에 정식 기소가 됐습니다. 무단 침입으로. 어허. 그런데 그 직원들 입장은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몰래 들어갔다 이거예요. 기자들이 네. 사무실에. 예. 근데 지금 기자들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 가서 기자라고 밝혔고 질의응답도 다 주고받았고 네. 그때 당시에는 직원들이 아무런 불쾌감을 내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퇴거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고소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네. 이게 사실 입장이 엇갈리긴 하는데 이런 취재 활동에 대해서 뭐 고소까지는 어떻게 뭐 개인이 하는 거니 민간이 하는 거니까 그렇다 네. 치고 네. 검찰이 정식 기소를 했다.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 기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인 기자가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소를 하는 타이밍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소를 하는 정도 내지는 검찰에서 사실 그 무혐의 처분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약식 기소를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텐데 예. 이거는 네 굉장히 좀 나아간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하지만 그 요건 입장 갈리는 부분은 어쨌든 그 실제로 합의를 하고서 얘기를 나눴느냐 인터뷰를 나눴느냐 요 부분이긴 하거든요. 예. 어쨌든 그 당사자의 고소권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재판으로 갈 수는 있겠다. 네. 그 제가 왜 이걸 굳이 여쭤봤냐면 예. 2020년에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예. 그 서초동 자택을 지하 주차장을 방문했던 서울의 소리 기자 2명은 네. 실제로 얼마 전에 벌금형이 선고가 됐어요. 아, 유죄 선고가 내려졌군요. 네, 근데 이분들은 기자임을 숨겼습니다. 부동산 매매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사실로 인정이 된 것이죠. 네. 근데 이번에 UPI 뉴스 기자들은 지금 기자임을 밝혔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정식 기소가 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네,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에 가서 11분 동안 21번 자유를 외치고 계시는데 네. 정작 그 소속된 정당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밟으셔도 되는지 그게 조금 의아합니다. 저도 기자님께도 또 궁금했던 건데 네. 이게 방문해서 직접 여쭤보는 게 좀 불시에 찾아가는 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기소가 반복이 되면 너무 많아지면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 거죠. 위축되는 것도 있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그냥 단순 방문 때도 녹음기를 켜놔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부분 기자들이 녹음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죠. 대부분은 소송 대비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소송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통화 녹음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경우가 좀 많고요. 그러니까 기자들께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기자의 지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군요.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의 그러한 지탄 속에는 이 비판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기사를 쓰도록 하라는 그런 마음이시지 네. 그렇게 잘못했으니 좀 유죄 판결 받아 이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단순히 그 고소고발 자체만으로도 위축시킬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한국은 그나마 지금 법원까지 갈 경우에는 그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법원 판결이 아주 기자들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폭넓게 인정해주는 네, 편이죠. 다른 나라 특히나 뭐 일본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그래도 법원에서는 좀 자유가 지켜지는 편인데요. 네네. 하지만 그러려면 어쨌든 기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근거를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시달려야 되는 거죠. 네, 압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현재 한국에서 저널리즘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논점 중에 하나죠. 그렇겠네요. 자,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당 내용 관련한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던데요. 그렇습니다. 9월 19일 아주 화제가 됐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유상범 지금은 사퇴했습니다만 그 윤리위원과 나눈 문자가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랬죠. 그거를 찍은 기자도 아닙니다. 그 사진을 보도한 기자를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응분의 조치를 가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것인데 기자의 실명을 공개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네. 그 기사만 보면 9월 19일 당시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처럼 돼 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8월 달에 주고받은 문자이기 때문에 네. 이게 명예훼손이고 업무방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3개나. 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한 것이죠. 이게 실제로 이거는 사진 기사예요. 사진 기사 이제 내용은 캡션으로 아주 짧게 달려 있는데 제목이 이준석 징계 관련 문자하는 정진석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19일 오전에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라서 기사를 보면 그날 주고받은 것 같긴 합니다. 이건 지금은 수정됐습니다. 아, 그 설명 자체가 캡션 그렇습니다. 설명이.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엄청난 범죄인가? 이걸 보도했다는 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항의하고 정정하고 이 정도까지는 할 만한데 이걸 법적인 대응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다음 말로 넘어가 보죠. 어떤 겁니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어제 우리 정부 환경부가 한국 녹색분류체계 텍소노미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그렇습니다. 원전을. 예, 이 녹색 분류 체계에는 이제 정부나 기업 등의 경제 활동들 중에 친환경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 작년 12월에는 원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9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죠. 환경부가. 일단 어떤 내용인지 어제 환경부의 발표를 KBS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탈원전 백지화 방침을 세웠던 정부가 텍소노미, 즉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위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 경제 활동을 포함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 중인 데다 해외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을 뺐는데 9개월 만에 뒤집은 셈입니다. 국내 정책과 국제 동향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원전이 텍소노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9개월 만에 정부 입장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말씀인데 구체적 이유 좀 확인이 됩니까? 네, 일단 흥미로운 점은 방금 오디오 들으신 그 발표를 한 분이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 과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작년 12월에 원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발표할 때도 이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저번에 우리가 그 국방부 관련 이슈 다룰 때도 똑같은 대변인이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현 정부에서 좀 자주 보게 되는 것인데 일단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정할 때는 유럽연합도 아직 논의 중이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올해 7월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거를 유럽연합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따라가는 시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 사실상 원전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또 원전 수출 등 원전 산업을 더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현실적이고 정책적인 이유로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현재 감사원 국무총리실이 총동원돼서 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사업을 조사하고 심지어는 지금 수사 요청까지 들어간 상황이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원전 발전 비중은 10% 정도 높이고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10% 정도 낮췄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환경부가 정부 노선의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빠르게 말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타이밍상 오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신적 녹색 기술을 모든 인류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이슈를 한 2번 정도 언급을 했어요. 그 직전에 이제 이게 포함된 걸 보고 이거 좀 약간 시기를 노린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살짝 들더라고요.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뭔가 환경부가 어디까지는 뭐 제 소설입니다만 시기가 추정을 하셨다는 윤석열 건데 대통령이 강하게 그 원전 산업 발전시켜 밀어주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몇 번 말도 했기 때문에 좀 맞물려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이 사안이 사실 대선 때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과연 원전이 친환경이냐, 뭐 아리백 이 얘기 나오면서 대선 토론에 나왔죠. 이랬었는데 그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원전도 그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나 그러한 재료들이 친환경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달고 그러면 텍소노미에 포함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포함될 수 없다라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럼 지금 환경부에서의 발표는 유럽연합이 이 원전을 친환경으로 텍소노미에 포함했다? 이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은 실제로 그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좀 면밀히 봐야 되는데요. 일단 원전이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싸고 탄소 배출량도 적다. 이걸 대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대체로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발전 단가는 최근에 다른 선진국에서는 역전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긴 하는데 예를 들어 석탄보단 싸다 이런 말이죠. 탄소 배출량도 당연히 적고 상대적으로 싼 건 맞는데 뭐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이 사실상 없다는 점. 또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참사로 이어진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일단 그 유럽연합이 포함을 시켰다. 여기 보면 굉장히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2050년까지 마련해라. 확보해라. 네. 그거를 위한 구체적인 문서를 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고 있는데 네. 한국도 이번에 똑같은 조건을 거의 비슷한 조건을 붙였는데 예. 2050년이라는 기한을 두질 않았어요. 시한이 없다. 네.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아하. 또 하나는 사고저항성 연료를 유럽연합은 2025년 당장 한 3, 4년 뒤부터 써라 의무적으로. 네. 근데 한국은 이번에 2031년 거의 10년 뒤에 써라 이렇게 의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노후 원전이나 새로 지어질 원전들까지 전부 다 친환경으로 넣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럽 연합과 살짝 뭔가 다르다라는 그 부분인데 뭐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야 그래도 한국적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과연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산업에 지장이 없겠느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KBS 보도 보면은 예. 네덜란드 연기금이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공적 연금 운용사인데 네. 작년에는 한전의 탈탄소 정책이 없다고 투자를 철회했고요. 네. 이번 한국 텍소노미를 보고 한국 원전의 투자가 어렵겠다고 또 입장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EU 기준에 함께 맞추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만말 여기까지 하죠.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